기술 사업화를 한 내용, 또는 이제 기업들과 어떤 협력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들어보고 우리들도 그 교수님과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라는 게 이제 중요한 목적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히 이제 대학 정원제라는 이제 제가 또 하는 사업에 지도 교수님들이 이제 16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13분을 이렇게 초빙해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계약 정원제 자체가 이제 방위 산업에 관계된 교수님들로 묶여져 있는 것이라서 이제 전체 주제는 방위 산업에 좀 관련이 되는 그런 내용들로 주로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AI로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바이오 농생명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주제가 묶여져 있는 게 이제 계약 정원제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방위 산업이 가장 큰 교수님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라서요. 전체 이제 제가 짠 이 커리큘럼을 이렇게 보시면 지금 우리 학교가 추구하고 있는 피지컬 AI와 상당히 많이 또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오늘 이제 강의해 주시는 이제 교수님을 소개를 뭐 이제 함께 드리면 유시영 교수님이시고요. 우리 학교의 기계공학과에 이제 계시는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은 정밀 가공이라고 하는 분야의 이제 대가이십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볼 때는 피지컬 AI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수님으로 생각이 들고요. 교수님의 이제 연구를 오늘 열심히 들으시고, 저것이 어떤 연구를 하는 것이고, 저거를 어떻게 기업들과 연계를 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잘 좀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리포트를 내야 되고, 또 출석도 부르고, 이렇게 나머지 일을 하고요. 이제 교수님이 또 이제 시작하셔야 되니까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교수님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찾으셔야 됩니다. 사용함됩니다. 잘 들리세요? 네. 아, 반갑습니다. 그, 이렇게 또 첫 강의라고 하니까, 또 마음가짐이 좀 달라지고, 제가 제일 만만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배준수 단장님하고는 아주 친하게, 예, 잘 지냅니다. MOT 과정, 세미나라 그래서, 어, 제가 옛날에 이런 산업대학원에서 강의도 좀 하고, 그래서 상당히 좀 회사분들 위주로 이렇게 구성이 된 걸로 알았는데, 좀 이렇게 섞여 계신 것 같아요. 젊은 학생 다 동안이라서 그러신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어, 엊그제 이제 급하게 연락이 와서, 음, 제가 그동안 했던 거, 근데 이제 한 이틀 동안 정리를 했는데, 어, 좀, 짧은 시간이다 보니까,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이제 이렇게 자료를 만들면서도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 그, 수강생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이 있을 만한 내용으로, 그리고 이제 요새 트렌드, 우리나라 산업 발전 추세 뭐 이런 것도 좀 감안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은 이제 정밀 가공 분야에 대해서 제가 원래 이제 전공이 정밀 가공이고요. 그래서 정밀 가공 분야하고 이제 이건 특수 가공 분야인데 좀 히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정밀 가공이라고 하는 것은 CNC 머신 있죠. 그거로 제가 대학원 들어가서 박사 때까지 이제 그쪽으로 연구를 하고 논문을 쓰고 그랬는데 한 2000년쯤 조금 전 이렇게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에 이제 지금 AI 붐이 불듯이 마이크로 나노 가공 붐이 불었어요. 그래서 공작기계 연구하시던 분들이 많이 이제 마이크로 나노 가공을 그런 하는 추세였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쪽으로
마이크로 나노 가공 분야를 이제 연구를 쭉 해왔어요. 한 뭐 15년 이상 이렇게 해오다가, 아, 그다음에 이제 또 어떤 그 계기가 있어서 다시 옛날 했던 거를 어, 이제 하게 됐고, 또 최근에도 좀 요구가 있어서 이쪽 분야를 이제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그 연구 커리어를 보면 공작기계 정밀 가공 분야를 원래 공부를 했는데, 이제 우리나라 트렌드에 맞춰서 한 15년, 20년을 마이크로 나노 가공 분야를 제조 분야를 하다가 다시 요 AI 시대에 다시 옛날 거로 좀 돌아가는, 이게 다 이렇게 도는 것 같아요. 그러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 나노 가공 실험실을 이런 실험실로 했다가 최근에 다시 바꿨어요. 그래서 정밀 가공 및 스마트 생산 제조 연구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4호관 지하에 실험실이 있습니다. 어, 자, 스마트폰 프레임, 여러분 스마트폰을 다 쓰시죠? 어, 스마트폰을 다 쓰시는데, 어, 이제 제가 원래 정밀 가공 쪽을 공부를 했는데, 한 2015년경에 그 삼성전자의 생산기술연구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어, 이제 그 연락한 내용은, 제가 한 2000년도까지 그쪽 연구를 하다가 이제 분야를 마이크로 나노 가공 분야로 바꿨는데, 과거에 제가 쓴 논문을 보고 삼성에서 이제 연락을 해서 어, 좀 연구를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느냐 그래서, 나 지금 그런 그쪽 연구 안 하고 있고 그렇다 그랬더니, 그렇잖아도 논문을 이제 더 이상 안 쓰시더라고요, 그쪽으로. 뭐 그러면서 어, 뭐 그쪽 하면 연구비 받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다른 쪽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음, 그래서 이제 좀 저기 수원 그 있죠, 수원 삼성전자에 가서 미팅을 하고 이제 과제를 하게 됐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2015년 14년쯤에 제가 찾아보니까 그게 갤럭시 갤럭시죠, 삼성이 스마트폰이 S5까지는, 여러분 그 스마트폰의 프레임이 메탈로 돼 있어요. 어, 지금 스마트폰 프레임이 메탈로 돼 있어요. 어, 조금 전까지는 이제 그게 알루미늄 합금이라는 그런 거로 돼 있었는데, 지금은 티타늄으로 돼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티타늄 합금으로 돼 있을 수도 있어요. 알루미늄 합금으로 돼 있는데, 갤럭시 S5까지 수출이라는 공정을 통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플라스틱으로 돼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금속 도금을 했어요, 삼성이. 그런데 이제 휴대폰을 쓰다 보면 처음에는 그게 이제 도금이니까 금속처럼 반짝반짝한데, 좀 시간이 지나면 몇 년 쓰다 보면 이 끝에서부터 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뒤에 플라스틱이 나타나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그 좀 싼 티가 난다 그럴까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당시 삼성은 이제 애플하고 엄청난 경쟁을 하고 있었죠. 특히 이제 하이엔드 모델로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 애플은 다 그거를 CNC에서 가공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뭐, 그러니까 오래 써도 괜찮죠. 그냥 메탈이니까, 순수 메탈이니까. 그 당시 이제 삼성 그 회장님이, 아마 지금 돌아가신 그 회장님이, 이거 당장 바꿔라. 우리는 애플하고 경쟁을 해서 하이엔드 이 스마트폰 시장을 장악을 해야 되는데, 이거 벗겨져 가지고 플라스틱이 나오면 이게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갤럭시 S6부터는 이걸 다 깎아서 만들어요. 근데 그걸 어디서 깎아서 만드느냐? 베트남에다 공장을 지었어요. 베트남에다가 그 CNC 공작 기계, 이제 스마트폰 깎는 거를 탭핑 머신이라고 하는데, 그 뒤에 잘 들리세요? 음.
아이, 그거를 2만 대를 깔았어요. 여러분 잘 상상이 안 되시죠? 그 공작 기계를 2만 대를 거기다가 공장을 뭐 이렇게 몇 킬로 몇 킬로 지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다 깎아서만, 생산량이 어마어마해야 되니까. 아, 이제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는데, 제가 연구했던 게 뭐냐면 이 스마트폰 프레임을 이렇게 이제 깎아서 만들 때, 그러면 이제 이게 공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모든 그 기계 부품은 공차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10 마이크로미터 이내로 들어야 된다든지 표면은 어때야 된다든지 이렇게 부품을 여기다 다 조립을 해야 되니까 그런 설계의 조건이 있는데, 어 이제 그 설계 도면상의 제약 조건이 있고, 근데 이걸 워낙 빨리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빨리 만들기 위해서 2만 대나 공작 기계를 거기다 설치해서 깎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다른 시간에 그 허용 공차 내에 이 스마트폰 프레임을 빨리 만들 수 있는가? 이제 그거를 그 삼성의 생산기술연구소에서 이제 연구를 하다가 이제 이렇게 찾아봤겠죠, 자료들을. 근데 과거에 이런 논문을 쓴 사람이 있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그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 6개월 정도 같이 프로젝트를 그 연구실 학생들이랑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그 가공 조건들을 물론 한 번에 빨리 많이 깎으면 생산성은 높죠. 그런데 에, 당연히 오차가 커져요. 빨리 많은 양을 깎아내면 정밀하게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너무 조건을 낮추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생산성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그 허용 공차 내에서 어떻게 하면 빨리 만들 수 있는가, 그런 조건을 찾아야 되는 거죠. 네, 그런 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과거에 박사과정 때 했던 분들인데 아마 그 잘 모르실 거고요. 그쪽 이제 엔드밀이라는 공구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여기 이렇게 스크류바처럼 이렇게 꼬여 있어요. 날이 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근데 이제 여기에 그 금속을 깎으면 힘이 이쪽으로 걸리겠죠. 이렇게 걸리면 어, 네, 예, 힘이 걸리게 되고, 그거를 힘이 얼마나 걸리는가 그거를 이제 계산하는 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구를 기계에 장착을 하면 그 런아웃이라고 그래서 오차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걸 정밀하게 물고 이걸 회전을 해야지 정밀한 부품을 깎을 수가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고정하면서 아주 미세한 오차기는 하지만 어떤 그 이제 장착 에러가 생기죠. 그거의 크기는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런 걸 모델링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힘이 가해지면 이런 구조물이, 이게 이제 외팔보로 생각할 수 있는 외팔보라 그래요. 예를 들면 높은 빌딩도 외팔보예요. 땅에 고정되어 있는 외팔보인데, 그게 이제 바람이 불면 이렇게 휘잖아요. 태풍이 불면. 그러다가 태풍이 지나가면 이제 다시 돌아오는데, 그런 것처럼 그런 금속을 깎으면서 힘이 가해지면 요게 이제 휘게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휘는가, 이런 걸 계산할 수가 있어요. 뭐 이런 이제 스프링 상수 이런 것도, 회전 강성 이런 걸 고려해서 얼마나 이게 변형을 하게 되는가 그 계산을 하고, 그때 이제 박사 과정 때 제가 낸 아이디어인데, 어, 그, 그러면 가공이 된 다음에 이제 그럼 오차가 얼마나 생길 것인가, 그거를 좀 쉽게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가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간단하게 이거를 가공 후에 오차가 얼마나 날 것인가를 빨리 계산해 낼 수 있는 방법을
이제 그 도식화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 각 날간에 생기는 힘과 변형을 이렇게 뭐 중첩해서 최종 오차가 이렇게 만들어진다, 가공물에 남는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원래 이 빨간 점으로 된 거는 이제 전통적으로 좀 계산 시간이, 그때만 해도 컴퓨터 성능이 좋지 않아서 이제 이거를 그 오차를 계산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근데 이제 제가 낸 아이디어로 하면 한 그 당시 한 100분의 1 정도로 거의 실시간에 가깝게 이제 오차를 바로 예측할 수 있는, 그래서 잘 맞는다 서로, 빨간 거랑 이 검은 실선이랑 이렇게 해도 오차가 거의 뭐 에러 없이 잘 맞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과정이 밀링 과정인데, 밀링 과정은 또 방법에 따라서 상향 밀링이라는 것도 있고 하향 밀링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절삭력이 어떻게 이 회전함에 따라서 걸리고 변형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런 거를 모델링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에서 이제 요거는 제가 박사과정 때 한 건 아닌데, 삼성에서는 이게 지금 스마트폰을 깎잖아요. 스마트폰을 깎으면 이게 이제 저기 코너를 돌면서 깎게 되죠. 홈을 파야 되니까. 그러면 그 홈을 파게 되면 그런 쪽에서 힘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는 거를 이제 이것도 해달라 그래서 이제 그 추가해서 뭐 예각일 때, 이렇게 둔각일 때 각도별로 힘의 분포가 어떻게 되고 변형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런 거를 모델링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또 아까 얘기한 런아웃이나 그런 게 있으면 이제 이렇게 그 날들이 회전하는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데, 그러면 가공면이 어떻게 남는가, 또 표면 거칠기가 어떻게 생성이 되는가, 이런 거를 예측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결국 해준 것이 요 윈도우 프로그래밍을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가공 조건, 또 뭐 공구 재질, 이런 거를 또 뭐 DB화해서 이제 불러오면, 저희는 잘 못하니까 이제 다른 쪽 이쪽 잘하시는 분들의 도움을 좀 받아서 어, 이제 저희가 연구했던 거를 이런 이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뭐 상향이냐 하향이냐 여러 가지 조건들에 따라서 어, 이렇게 힘이 얼마나 걸리고 이제 가공 후에는 그 벽의 오차가 얼마나 남느냐라는 거를 이제 예측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어, 그다음에 아까 이제 런아웃이 있을 때 그게 영향을 어떻게 주는가, 이제 코너 가공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삼성에 이 프로그램을 납품을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헐값에 이 프로그램을 넘겼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보니까 지금 이쪽 분야에서 여러 가지 스타트업들이 많이 생겨서 세계적으로, 물론 우리나라에도 있고 이런 예측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원조인데 그때 좀 산업화를 해볼 걸, 그냥 너무 헐값에 그 넘긴 거 아닌가, 그런 생각, 후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삼성에서는 이제 그 후에 만났더니 그 하청업체들의 그 이 프로그램을 넘겨서 잘 쓰고 있다, 뭐 이렇게 뭐 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그 느낀 거는, 제가 이제 옛날에 했던 연구가 시간이 한참 지나서 한 15년 지나서 더구나 이제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에서 스마트폰을 만드는데 이게 쓰일 수가 있구나. 그래서 좀
한편으로는 좀 뿌듯했고, 이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작은아마 기여를 했구나라는 어, 그런 생각도 하면서 그때 좀 지분이라도 좀 받을 걸. 거기다가 이제 전북대에서 만들었다고 버전 뭐 1.3인가요? 저희 이름도 이렇게 새겨놓고 고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놓긴 했는데,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이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반드시 특허를 받으시고, 그거를 나중에 이제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게 어떤 그 경제적인 가치로 돌아올지 모르니까 특허를 받으시고 그거 확보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최근에 하고 있고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저기 뒤에 학생들이 저기 실험실 학생들인데 뒤에 앉아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그, 어, 여러분 이제 올해 뭐 가장 좀 이슈가 된 사건이라고 하면 뭐가 있었냐면 2026년 1월 달에 음, 그 이제 CES라는 데가 있죠. 라스베가스에 하는 CES에서 그 현대자동차가 인수한 그 아틀라스라는 로봇이 뭐 몸통도 틀고 뭐 무거운 것도 들고 그 텀블링도 하고 그래가지고 엄청난 이슈가 됐고 주식이 많이 올랐죠. 어, 그리고 이제 그 현대자동차가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그 MIT 출신들이 만든 그 휴머노이드 로봇 회사예요. 그거를 2021년인가 이제 인수를 했는데, 그게 이제 로봇, 공학하는 사람들은 로망이잖아요. 로봇을 잘 만들어봐서 이렇게 하는 게 로망인데, 그 MIT 출신들이 그걸 만들었었죠. 그래서 한참 됐어요. 근데 그거를 그 구글이라는 회사가 인수를 했다가 그게 뭐 큰 어떤 그 경제적 이득을 가져오지 못하고 몇 년 있다가 이제 팔았어요. 그 일본의 소프트뱅크라고 손정희 회장이 있는 소프트뱅크가 그걸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21년에 현대자동차가 그 아틀라스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한다는 소식이 떠서, 그리고 갑자기 이제 이 자동차 회사가 웬 휴머노이드를 로봇 회사를 인수하나 이제 의아한 분들이 많았죠. 근데 그 궁금증이 올해 초에 해결됐죠. 아, 현대가 뭘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게 분명해졌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이제 현대자동차는 종합자동차 회사인데 현대자동차 공장에 가보면 그쭉 컨베이어 라인을 따라서 결국 이제 조립하는 거죠. 그 부품들은 1차 하청업체, 2차 하청업체 이런 데서 다 만들고 그거를 모아다가 이제 자동차를 최종 조립해 나가는 과정인데, 거기 보면 이제 기존에는 그 로봇들이 있는데 그 로봇은 스팟 용접하는 로봇들이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이제 뭐 볼트 조이거나 뭐 문짝 띄우고 의자 착탈하고 이런 거는 어, 이제 현장에 계시는 그 분들이 일을 하시는데, 어, 거기서 이제 그 현장에서 하는 일들, 조립하고 이런 일들을 로봇이 이제 대체하겠구나 하는 거가 분명해졌습니다. 충분히 가능하고, 당장 한 2년 후부터는 로봇을 양산을 해서 이제 그런 공장을 만들겠다. 사람이 없는 공장을 만들겠다. 이게 거의 현실화되고 있고, 그나마 이제 얼마 전에 그 전라북도에 이제 새만금에다가 그 공장 로봇 생산을 새만금에 하겠다 그러면서 구조를 투자한다 그랬죠.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이 지역에. 어, 이제 그렇게 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아까 이제 스마트폰 가공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기계 부품 가공도 그렇고, 어, 그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람이 안 하고 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거를 대체할 것인가? 그런데 당분간은 이 부분은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이, 이 CNC 머신 내에서 어떤 휴머노이드가 사람 없이 이거를 판단해서 사람을 대신한다는 거는 되더라도 상당히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고, 이제 가공을 해서 나오면 그거를 뭐 나르고 뭐 조립하고 그다음에 운반하고 이런 것들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불과 몇 년 내에 다 할 것 같아요. 또는 AMR이라는 어, 지게차 비슷한 그 자동 로봇이 이제 다 운반하고 이렇게 해서 그거는 몇 년 안 남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가공 공정 자체는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인데, 그래서 이제 저희 랩에서 하려고 하는 거가 혹시 옛날로 돌아가서 이 가공 공정 내에서의 일을 지금 이제 작업자가 붙어서 하고 있는데 작업자 없이 하도록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런 방향을 세웠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의 작업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이제 원재료죠. 가공하기, 부품을 가공하기 전에 원재료는 아마 이제 로봇이, 뭐 협동 로봇이 되든 여기다 장착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NC 머신이니까 NC 코드라는 거가 있어요. 그거를 입력해주면 그대로 이제 수치 제어해서 기계는 돌면서 그 위치로 가면서 이제 부품을 깎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깎은 이후에는 부품이 다 만들어졌으면 이걸 빼내는 것도 역시 로봇이 지금도 하고 있고, 그거는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가공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없어도 되게 이제 하는 연구를 이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머시닝 센터 내에서 이걸 완전 자동화를 하고 가공 공정을 이제 사람 없이 할 수 있는 무인화 기술을 개발하자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세 가지 정도가 이게 이제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 어떤 그 공구, 또는 뭐 집에서 얘기하면 칼이라고 할 수 있죠. 또는 뭐 조각도라고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조각도를 가지고 어떤 조각을 하는데 그거를 정밀하게 오차 내에서 이제 이렇게 깎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칼이 공구가 이게 이제 계속 부품을 깎다 보면 이게 닳죠. 마모가 돼요. 그렇게 되면 어, 표면 품질도 이제 안 좋아지고 또 막 닳아 없어졌으니까 오차도 점점 이제 이렇게 나는 거죠. 그러면 적절한 시점에 그거를 교체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럼 언제 교체를 할 거냐?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 이게 굉장히 고속으로 이제 회전을 하고 있고, 이러니까 그 현장에서 오랜 경험이 있는 그 작업자는 이제 소리로 판단을 해요. 이게 공구가 닳아서 좀 이상한 소리가 난다거나, 뭐 끽끽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여기서 뭐 칩이 이렇게 이제 깎은 칩이 나오는데 뭐 칩 색깔이 변한다거나 방향이 변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진동이 많이 더 생긴다거나 떨림이 생긴다거나 그러면 이제 공구가 많이 닳고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기계를 세우고 그거를 이제 다시 새로운 기계로 갈아 끼고 합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러면 밤에는 어떻게 하느냐? 밤에는 이 공구 하나로 예를 들어서 부품을 10개, 100개 깎을 수 있다고 해보죠. 평균적으로 100개 깎을 수 있어요. 근데 공구라는 게 이제 공구마다도 그 특성의 차이가 있고 또는 이
공작물의 어떤 특성도 재질도 균일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떤 공구는 뭐 예를 들어서 95개까지를 깎을 수가 있고 어떤 공구는 한 110개까지 깎을 수 있고 이게 편차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이 없이 하려면 예를 들어서 뭐 제일 작은 거 그거보다 근데 만약에 이게 에러가 났는데 그 공구로 계속 깎고 있으면 이제 손실이 굉장히 큰 거죠. 불량품이 계속 나오고 이제 툴이 파손될 수도 있고 그러면 아주 큰 문제가 생기니까 아주 안전하게 뭐 예를 들면 한 80개 뭐 거의 어, 어, 이상 현상이 안 날 정도로 한 80개 맞춰 놓고 80개만 깎으면 그냥 새로운 공구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공구를 버리는 거예요. 더 쓸 수 있는데도 충분히.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려는 연구는 여기서 아까 사람이 어떤 소리라든가 진동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듣고 이제 판단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사람의 이제 오감으로 판단을 하는데 과거부터 이제 과거에도 똑같은 연구를 했어요. 30년 전에도 똑같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동 센서라는 게 있어요. 가속도 센서라고 하는데 그런 걸 붙이거나 아니면 이게 이제 공구가 다르면 이게 힘이 더 걸려요. 뻑뻑하게 잘 안 깎이니까. 그러면 여기에 이제 모터가 있는데 그 모터에다가 전류를 더 줘요. 더 이걸 극복하고 돌기 위해서 더 에너지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전류 센서라는 거는 모터에 들어가는 전류를 전류 센서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어요. 신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또는 A 센서라 그래서 음향 신호죠. 음향 신호.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여기다 달고 어떤 경우는 사람의 귀에는 안 들려요. 저기서 어떤 작은 공구 끝이 이렇게 날이 파손이 됐다 그런데 사람은 못 듣죠. 우리는 20kHz까지밖에 못 듣습니다. 근데 이제 고감도 A 센서들은 뭐 수백 킬로헤르츠 이렇게 높은 주파수의 어, 초음파도 들을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 박쥐나 돌고래가 이제 들을 수 있는 그런 거를 그런 센서들은 감지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센서들을 써서 어, 이제 이 상황을 판단해서 이제 공구를 바꿀 때가 됐다라고. 근데 과거에도 했는데 과거에는 컴퓨팅 파워가 좋지 않아서 이거를 이제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새는 그 컴퓨팅 파워가 워낙 좋아지는 바람에 아마 우리 저기 배단장님도 하시겠지만 이런 각종 데이터로 지금 데이터의 홍수죠. 그 데이터를 얼마나 잘 분석해내느냐 이게 이제 에, 지금 가장 큰 뭐 공학뿐만 아니고 전 학문 분야에서 전 뭐 인문사회 분야까지 데이터로부터 어떤 정보를 읽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죠. 근데 그래서 그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어떤 예측을 하는 거, 그거를 이제 AI가 잘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게 빠른 시간에 이제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겠다. 옛날에 했던 방법이. 그래서 이런 연구들을 다시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센서 신호나 진동 센서나 전류 신호나 아니면 음향 신호나 이런 이제 신호를 보고 또 이거를 뭐 주파수 영역에서 분석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특징들을 뽑아서 어떤 공구 암호가 진행이 되면서 달라지는 그 패턴 그런 신호들을 보고 어, 이제 그만 써야 되겠다. 바꿀 때가 됐다. 이거를 정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이게 사실은 사람도 어,
그 소리만 듣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걸 세워요. 기계를 세운 다음에 이렇게 만져봅니다. 끝이 정말 이게 깨졌는지 지금 상태가 어떤지. 그분들은 이 손끝의 감각으로 더 써도 될지 이제 그만 써야 될지 이걸 알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걸 만져봐요. 칼날을 만져보는데 어 이제 그런 사람의 오감의 역할을 이거를 대체하려고 하는 건데 어 이제 아직도 뭐 이게 뭐 정확히 100%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를 멈춰 놓고 현미경으로 확대를 해서 공구의 상태가 칼날 끝의 상태가 어떤지 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근데 이제 여기 환경이 가공 환경이 이 그 이제 보기에 카메라를 가지고 보기에 적합하지 않아요. 이제 절사규라는 것도 뿌리고 그다음에 이제 절사규에서 이제 유증기라 그래서 이런 기름 우리 저 고기 구우면 나오는 그런 미세한 기름방울 같은 것들이 날라들어서 그런 카메라를 금방 덮어버리죠. 그러니까 여기다 갖다 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뭐 적외선 카메라든지 또는 레이저를 가지고 뭐 스캔을 한다든지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 이제 저희 실험실에서 제가 낸 아이디어는 요놈을 공구를 여기는 그래서 비전으로 이제 카메라로 보기가 적합하지 않으니까 일단 1 차로 이 센서 신호로 판단을 한 다음에 공구를 바꿔 버리자 그냥. 얘들을 믿고 일단 바꾸자. 바꾼 다음에 근데 인제 공구들이 이렇게 공구 매거진이라는 데 대기하고 있어요, 몇십 개가. 그럼 여기 인제 새 공구들이 있겠죠. 그러면 이걸 교체를 하면 그놈으로 이제 계속 깎아요, 이어서. 그러면 이러면 이제 사용한 공구가 여기 들어오겠죠, 다시. 근데 여기 환경은 깨끗해요. 그런 가공 환경 뭐 절사규도 없고 비교적 이제 기계 한쪽에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러면 여기서 관찰을 하자. 비전으로. 관찰을 그래서 인제 여기다가 요걸 인제 공구 매거진에서 비전으로 관찰하는 요런 식으로 관찰을 해 보자. 그래서 여기서 1차 판정을 하고 교체해서 새 공구로 깎고 가공 중단 없이 계속하고 그 사용한 공구는 더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여기 뽑힌 상태에서 측정을 해 보자. 이제 더 못 쓰면 폐기하는 거고 뭐 한 30분 정도는 더 쓸 수 있겠다. 그러면 나중에 다시 가서 교체해서 쓰는 거죠.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공구를 언제까지 쓰는 게 맞느냐? 어 그 기준이 뭐냐? 이제 여러 가지 ISO나 뭐 KS나 다 규정이 돼 있어요. 이게 뭐 이렇게 인제 이걸 마모라 그러는데 요 넓이가 얼마면은 이제 교체를 해야 된다. 그런데 저는 인제 그 이 공구의 수명이라고 하는 거는 이 여기서 나오는 가공품의 품이 합격이면 양품이면 그러니까 설계도에 있는 공차 이내면 그 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깎은 놈이 어떤 공차를 벗어난다 허용 공차를 벗어난다거나 표면이 거기를 벗어난다고 하면은 이제 그만 써야죠. 그런데 가공 이제 기계 가공품이 어떤 부품은 굉장히 허용 공차가 작은 거가 있고 정밀한 부품들은 또 어떤 거는 좀 공차가 넓은 게 있죠. 그러면 같은 마모 상태라고 하더라도 아주 공차가 타이트한 거는 그만 써야 되고 어차피 그거로 깎으면 이제 불량품이 되니까. 아직 여유가 있는 거는 비록 많이 닳았다고 하더라도 더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 깎은 부품을 측정을 해서 그걸 결정하자, 수명을. 네. 그렇게 보는 게 타당하겠다. 그런 이제 생각이고. 그런데 인제 이게 깎고 나오면 아까 로봇이 이걸 꺼낸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정밀하게 측정을 해야 되니까 공장에 보면 이제 검사실이라는 데가 따로 있어요. 그쪽으로 아주 깨끗한 곳으로 가서 인제 뭐 CMM이나 이런 그런
전문 장비로, 고가의 장비로 또는 표면을 읽는 아주 그 고가의 장비들이 있어요. 청정한 환경에서 그렇게 측정을 해요. 그러니까 많은 부품을 생산하는 데서는 전체 부품을 측정을 하지 못하고 뭐 10개에 하나 한다든지 100개에 하나 한다든지 해서 아, 이게 이제 벗어나겠다 했으면 스탑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저는 그러면 그 부품 그 검사실로 가서 그렇게 하지 말고 바로 이제 로봇이 이걸 꺼내면 전문 검사 장비로 오랜 시간을 걸려서 정확하게 읽는 어떤 그 오차 또는 표면의 거칠기 이런 값이 있을 거고, 이제 그거를 우리 일반 카메라로 바로 꺼내자마자 촬영을 해요. 촬영을 하는데 어떻게 촬영을 하냐면 일반 카메라 촬영을 하고 이 옆에 주위에 조명을 바꿔요. 그 사진이나 이런 이미지는 조명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명이 강하거나 약하거나 또는 색이 다르거나 그러면 이게 달라져요. 그래서 어떤 기술이 있냐면 카메라를 찍으면서 조명의 강도라든가 색깔이라든가 이런 걸 바꿔요. 또는 위치라든가 이런 거를 바꿔서 여러 가지 그 이미지 데이터를 읽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문 검사 장비로 읽은 그 데이터하고 여기서 이제 이미 촬영해서 읽은 요거하고 역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러닝을 해요. 학습을 하면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다. 그냥 일반 카메라로 찍고 해도 어떤 조명을 바꾸거나 또는 혹은 카메라에 찍는 각도를 바꿔요. 비유를 하자면 이렇게 할 수 있죠.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써 있으면 해가 이렇게 지나가면 그림자 위치가 이렇게 바뀌잖아요. 길이도 바뀌고 뭐 그다음에 그 햇빛의 강도가 바뀌면 그림자의 명암도 바뀌고 또 겨울에는 길고 그러니까 그런 조명의 위치라든가 카메라의 각도를 바꿔가면서 이거를 빨리 알아내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요 세 가지만 하면 요 가공 공정의 무인화, 자동화는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요거에 대해서 열심히, 요 첫 번째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 요 두 번째 카메라로 공구 매거진에서 측정하는 거는 지금 특허를 출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제품을 만들어서 특허를 내고 있고요. 어, 이거를 빨리 해야 되는데 대학원생들이 말을 다 잘 듣는 건 아니니까 이제 빨리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떤 자동화가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한 2년 전부터 했던 건데 아까 진동 신호를 받아서 이제 진동 신호라는 건 떨림이에요. 그러면 계속 공구를 쓰면 진동 신호가 당연히 진동이 커지겠죠. 그런 이제 그런 양태를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제 뭐 주파수 분석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특성도 볼 수 있고 또는 그 공구 마모 이미지는 현미경으로 이렇게 촬영을 해서 이게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이런 거를 학습을 해서 이제 새로운 신호가 들어올 때 얼마나 더 쓸 수 있는가를 예측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진동 신호가 지금 시간이 가면서 점점 커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공구를 오래 쓰면 이렇게 커지고 그다음에 그 FFT 분석이라고 하는데 주파수 분석을 하면 저주파의 이제 신호도 커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주파에서 이게 에너지 밴드라고 하는데 뭔가 이렇게 많이 긁히고 이런 이제 그런 에너지가 많이 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어떤 패턴을 찾아서 이제 공구 마모 정도, 자녀 수명을 예측해 가는 연구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이걸 보면 이제 예를 들면 공구 원이면 처음에 이제 진동 신호를 받았죠. 받으면
이거 분석을 해서 한 3,200초 정도 쓸 수 있겠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 지나서 또 신호를 받아요. 그러면 이 신호를 분석해 봤더니 예상보다 이제 마모가 빨리 진행돼서 더 수명이 한 2천 몇백 조밖에 못 쓰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중간중간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그러면 이제 가면 점점 정확해지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그래서 공구간에 편차가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이런 신호로부터 학습을 해서 어, 이제 제 수명만큼 쓸 수 있게 아까처럼 너무 과도하게 짧은 시간에 이거를 교체하고 이거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고 있는 거는 역시 이제 아까 진동 신호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류 신호도 있다 그랬죠. 모터에 들어가는 전류 신호를 또 같이 받아서 그거를 분석하고요. 그다음에 가공 조건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절삭 조건을 미리 주는 거니까. 그거 이제 그런 거를 물리 정보라고 하는데, 물리 정보를 더 주면 이게 학습을 인공지능이 빨리 하고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연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공구 마모가 이렇게 균일하게 마모가 되는 것도 있는데, 이거도 이렇게 깨지는 것도 있죠. 이게 치핑이라고 하는데 깨져 나가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가 깨져 나가면 어떤 센서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래서 이게 균일하게 닳고 있는 건가? 이런 핑이 일어나는 건가? 그러면 이렇게 깨져 나가면 이게 어, 수명이 더 짧아질 수도 있죠. 그게 아까 가공 오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제 이런 것도 분석을 해가야 되겠죠. 그래서 어, 이제 센서를 여러 개 쓰고 그다음에 이제 물리 기반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하면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그런 연구 결과입니다. 요거는 저기 뒤에 있는 우리 학생이 어, 이제 엊그제 발표한 건데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비슷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음, 이제 인공지능이 아까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을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센서 데이터가 들어오면 여기서 이제 어떤 통계적인 수치들을 뽑아내요. 우리가 잘 아는 뭐 피크치라든지 최대값 또는 뭐 최대 최소값 크기, 또 RMS라 그래서 뭐 그런 평균, 일종의 평균 그런 것도 뽑아내고, 그다음에 아까 뭐 에너지 밴드, 그다음에 뭐 첨도 여러 가지. 그러니까 통계학적으로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 그거를 분석하는 방법이 뭐 몇백 가지 아마 될 거예요. 보통은 한 60여 가지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데이터로부터 이 공구마모와 관련성이 높은 것들을 뽑아서 그거로 학습을 하고 계산을 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공구마모와 관련된 그런 파라미터들을 이제 뽑아내는 그런 작업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파라미터로부터 어떤 통계학적인 피어슨 상관성 분석이라는 걸 통해서 초록색은 이제 상관도가 굉장히 높다. 공구가 마모되면서 이 값도 이렇게 많이 달라진다라는 거는 초록색이고, 이런 값들은 별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붉은색이에요. 그러면 위에 있는 것들만 쓰면 더 효율적으로 빨리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거를 해본 겁니다. 그리고 어, 이제 가공이라고 하는 거는 한 단계로 바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이런 스탁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처음에는 큰 공구로 빨리 깎고요. 그 전략이죠, 가공 전략. 큰 공구로 빨리 깎고 이제 오차를 좀 남겨두고 작은 공구로 세밀하게 깎아야지 이게 오차도 만족하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처음 깎는 대충대충 빨리빨리 깎는 거를 황삭이라 그러고 마지막에 최종 어 공차를 남기는 거를 이제 정삭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황삭과 정삭에서 아까 그런 파라미터들이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중요한 파라미터가 황삭에서는 어떤 거, 정삭에서는 어떤 게 중요하다 이런 거를 찾아내서 그것들로부터 학습을 하고 예측을 하면 더 정확하다라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그 옆에 있는 우리 저기 잘생긴 남학생이 또 하고 있는 건데 둘 다 컴퓨터공학과 출신이에요. 근데 지금 들어온 지 3월 오늘 며칠이죠? 10일입니까? 12일. 그러니까 우리가 3월 2일, 3일 날 계약했으니까 9일밖에 안 됐죠. 9일 동안 다 연구한 거예요. 엄청나죠? 음, 그래서 이제 겨울방학 때부터 와서 같이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컴퓨터공학과 학생들이 AI나 이런 코딩 능력은 굉장히 우수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계공학과는 또 기계공학과 학생들이 잘하는 게 있고 이렇게 융합을 하면 굉장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구나 그런 거를 최근 9일 동안 느꼈어요. 벌써 제가 발표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같이 코어 협업을 하는 게 중요하다. 분야 간 굉장히 퍼포먼스를 좋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내용이 뭐냐면 아까 이게 가공을 하면 가공 부하라는 이제 기계공학에서는 부하라는 말을 쓰는데 부하라는 말은 영어로는 로드라고 하는데 힘이 될 수도 있고요. 이제 동력이 많이 든다는 의미도 될 수가 있고요. 또는 뭐 토크가 커진다 뭐 이런 얘기도 들 수 있고 아니면 전류값이 이제 더 많은 전류값을 넣어야 된다 이런 과부하가 걸린다고 하죠. 우리가 이제 쓰는 그런 표현인데 그 부하값을 그러니까 공구가 마모되면 이제 그 부하가 올라가는 거죠. 여기서 하면 이제 전류 그 값이 이게 칼날이 잘 안 드니까 뻑하니까 이 모터한테 더 큰 힘을 주는 거죠. 전기 에너지를 더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돌게 만드는데 그 부하 이제 그 전에 보면 우리가 뭐 이거로는 잘 안 보이는데 복잡한 형상을 이제 깎을 수가 있어요. 이건 손으로 깎을 수가 없고 아까 얘기한 그 NC 코드라는 거를 CAD 프로그램에서 짜서 넣어주면 아주 긴 CAD 프로그 그 숫자로 된 그거를 따라서 이제 기계는 그냥 움직이는 것 뿐이죠. 그러면서 이거 복잡한 형상을 깎아내는 건데 그걸 NC 코드라고 하는데 그 NC 코드로부터 이제 형상이 복잡하게 생겼으니까 여기서는 힘이 얼마나 걸리겠고 여기서는 좀 적게 걸리겠고 이걸 알 수가 있죠. 그죠? 아까 이제 제가 했다는 거는 여기서 힘이 이만큼 걸리면 얼마나 공구가 휘어서 오차가 얼마나 날 것인가 이제 이런 거를 제가 예측하는 거를 아까 원래 했었다 그랬죠. 정밀 가공 연구를. 그런 절삭 부하를 시뮬레이션 할 수가 있어요. 절삭력을 시뮬레이션 할 수가 있고. 그런데 이제 공구를 쓰다 보면 새로운 공구는 새로운 공구는 그게 부하가 얼마 이제 안 되는데 이게 칼날이 닳고 마모가 되고 뻑뻑해지면 또는 스핀들에 이제 뭐 열이 난다거나 베어링이 잘 안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부하가 커지겠죠. 그래서 애초에 우리가 사전에 시뮬레이션한 부하에다가 저기서 받은 전류 센서 신호로부터 그거는 이제 공구 마모가 어느 정도 됐다는 걸 반영을 하니까 그거를 더해서 앞으로 끌 거가 부하가 얼마나 걸리겠다는 거를 예측을 하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예측해 보자 이거죠. 이제 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한 거하고 실제로 센서를 신호하고 받은 거를 통해서 그렇게 하면 인공지능에서 GRU라는 걸 가지고 이제 할 수가 있어요. 시계열.
데이터 분석에 많이 사용하는. 그러면 실시간으로 이제 이런 형상을 앞으로 만나게 되고 마모가 이 정도 됐으니 부하가 이 정도 걸리겠다라는 거를 실시간으로 예측하는 거를 지금 했고, 이거 복잡하게 생겼죠? 복잡하게 생긴 거를 이렇게 이제 끄면서 부하가 어떻게 변동해 가는가. 그러니까 요 빨간 선이 이제 예측한 거고 그런 방식으로, 이 파란 선은 이제 실제로 측정한 거예요. 그럼 굉장히 잘 맞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9일 만에 이렇게 딱 맞출 수가 있다는 거. 근데 요거는 이제 뭐 약간 펭귄 모양 같이 생기기도 했고 그런데, 요거는 조금 더 이제 절삭 조건이 큰 거라서 좀 부하가 크고, 물론 오차도 있지만 어, 그 특정 구간에서는 오차도 있지만 뭐 꺾이는 부분이라든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부분이나, 그러나 거의 실시간으로 이거를 예측 가능하죠. 그래서 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이렇게 실시간으로 예측 가능하니까 공구를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이런 데서는 조금 더 빨리 가고 그러면 부하가 좀 올라가요. 이런 부하가 많이 걸린 데서는 조금 낮춰주면, 이거를 대체로 균일하게 맞춰주면 공구를 더 오래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럴까요? 그러니까 약하게 깎고 강하게 깎고 이러는 것보다는 좀 적당하게 균일하게 이거를 힘을 분산해주면 이게 수명이 올라가고 더 오래 쓸 수 있다. 이제 이런 피드 레이스를 컨트롤하는 그런 피드를 조정하겠다. 네네네. 그래서 그거는 아마 한 다음 일주일이면 충분히 결국, 너무 긴가? 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균일하게 하는, 그리고 생산성도 높이는 그런 연구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지금까지 한 게 센서 데이터로부터 이거를 그 상황을 판단하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이렇게 교체한 후에 이제 여기서 공구 상태를 이미지로 정확하게, 요거를 이제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또 다른 이제 박사과정 대학원생이 설계를 잘 해서 지금 특허를 출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삼성에서 배운 바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특허를 꼭 갖고 한번 잘 기술을 이전을 해서 어,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공구 매거진 쪽에서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어떻게 하냐면요. 이게 교체해서 들어오잖아요. 교체해서 들어오면 이제 이게 몇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게 모터가 3개 들어가고요. 이게 직선 이동하는 게 있고, 여기 카메라가 있어요. 여기는 저 조명이 있고, 얘는 회전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여기 바깥 원통 같은 거를 여기다 꽉 끼워요. 왜? 이제 일정한 그 암시를 만들려고. 그 이미지가 조명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측정값이. 그래서 일정한 조명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원통을 먼저 보내서 이걸 딱 덮습니다. 암시를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이걸 또 모터로 이송을 해서 이 카메라를 정확하게 이 날끝을 찾는 거죠. 날끝을 찾고, 이걸 또 회전 모터를 통해서 360도로 이걸 촬영하면서 이 날의 상태를 정확하게 측정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허가 아마 오늘 내일 나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은 그 표면을 빨리 카메라로 이렇게 측정해서 카메라 각도나 조명이나 또는 뭐 LED의 뭐 RGB나 이런 걸 바꿔가면서 빠른 시간 내에 이 오차 같은 표면 거칠기 이런 에러를 잡아내는 기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되면 이제 이 가공 공정 자동화가 거의 되지 않을까, 현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휴머노이드가 와서 가공물을 꺼내고 조립을 하든지 뭐 그렇게 하겠죠. 나르든지 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정밀 가공에 대한 얘기였고요. 요거는 제가 이제 중간에 한 2000년부터 이제 그 마이크로 나노 가공 쪽을 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걸 이제 특수 가공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저런 기계 가공이 크게 한 분야가 있고, 이제 이런 것을 이제 특수 가공이라고 해요. 특수 가공은 뭐 예를 들면 레이저를 이용해서 이거를 깎는다든가. 여러분도 그 눈 라식 수술하죠. 각막 깎을 때 레이저를 가지고 엑시머 레이저를 가지고 이거를 정확하게 깎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이제 각막을 가공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정밀하게. 뭐 레이저를 이용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초음파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또는 화학적인 방법으로 녹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동판화 혹시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해보셨어요? 미술 시간에? 부식시켜서 하는 거. 부식시켜서 이제 거기다가 금속을 좀 산화를 만드는데, 어, 이제 좀, 그 얘기하면 그게 바로 저 반도체 만드는 공정이에요. 실리콘 웨이퍼를 부식시켜서 만든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림은 빛을 이용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부식시켜서 이 회로를 새기는 거가 이제 반도체 공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화학적인 가공인 거죠. 반도체 공정이라는 게.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제 할 수도 있고, 그런 게 특수 가공인데, 요거는 방전 가공이라는 거예요. 음, 그 당시에 이제 뭐 1990년대 말 2000년대쯤에 그 공경대 마스자와 교수라는 분이 이제 그 한국 되게 친한파였어요.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이런 연구를 하고 있어서 옛날 저희 연구실도 이제 그거를 이렇게 일종의 뭐좀 기술을 전수받아서 이제 이런 거를 했는데 이게 이제 방전 가공입니다. 그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방전 가공이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자연현상으로 얘기하면 번개입니다. 번개. 그러니까 전하를 차지를 해서 그거를 충전된 전하가 한꺼번에 흐르는 게 번개예요. 짧은 시간에. 그럼 이제 번개를 맞으면 큰 나무도 쓰러지고 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굉장한 에너지가 축적된 에너지가 아주 한 번에 이렇게 흐르는 거죠. 그렇게 하면 뭐 빛이 나고 고열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 방전 가공은 이제 와이어 방전 가공이라고 해서 이제 산업계에서 많이 쓰는데 와이어에다가 금속은 보통 도체죠. 그러니까 이 도체와 이 와이어 사이에 이제 이런 전압을 걸어서 이렇게 가까이 가면 여기서 스파크가 일어나요. 번개가 치는 거죠. 번개를 굉장히 많이 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지나가면 이제 여기가 이렇게 톱으로 썰듯이 모양을 딸 수가 있어요. 그런 거를 이제 방전 가공이라고 하는데 그때 이 동경대 교수님의 아이디어는 뭐냐면 웨지라고 하는데 그 와이어 방전 기술을 어디에 이제 썼냐면 작은 그 우리가 그때 이거를 샤프심이라고 불렀어요. 요놈의 지름이 지금 샤프심이 어느 정도 0.3인가요? 0.3을 많이 쓰죠. 0.5, 0.7을 써요? 0.3 안 써요? 아, 그래요? 지금은 눈이 점점 안 좋았어. 두꺼운 걸 써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모양이 딱 샤프심 같이 생겼는데 이게 0.3이었어요. 그러니까 300 마이크로미터죠. 네, 그 텅스텐 카바이드라고 그게 굉장히 단단해요. 샤프심은 흑연이지만
텅스텐 카바이드라고 이게 굉장히 단단한 건데 전기로 이걸 깎으니까 뭐 잘 깎을 수 있어요. 이 번개를 이용해서 깎는다는 거죠. 이제 그분의 아이디어는 뭐냐면 아까 제가 뭐 이렇게 큰 거는 정밀도를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는데 한 300 미크론 되는 거를 여기다 축에다 끼워서 이거 돌리려고 하면 어떻겠어요? 아까 이게 이렇게 정확히 중심이 잘 안 맞아요. 뭐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데 이거를 딱 이렇게 고정을 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렇겠죠? 어, 정밀도가 잘 안 나와요. 근데 이 양반의 아이디어는 뭐냐면 요거를 아까처럼 여기 이제 방전을 여기다 일으키는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중심에 안 맞는 거를 여기서 방전을 이렇게 쳐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중심에서 많이 벗어난 거는 많이 깎이고 중심에서 조금 벗어난 거는 덜 깎이죠. 그러면서 이걸 작게 만들면 여기서는 중심이 안 맞는데 여기서는 맞게 돼요. 맞나요? 이해를 하셨어요? 자, 요 회전축하고 요 큰 샤프심의 중심은 안 맞아요, 잘. 잘 안 맞는데, 요거를 갖다 대면서 이걸 회전하면서 이거를 이렇게 깎아 나가면 자연스럽게 요 회전 중심으로 이 거리가 일정하게 남을 거 아니에요? 깎인 부위는 깎고 나면. 그죠? 그러면 요 놈은 요 위에 축이랑 정확히 맞아요. 그러면 이게 아주 정밀한 미세한 툴을 사용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그 동경대 교수님의 아이디어였고 특허도 냈고 이거를 파나소닉에서 만들어서 팔았어요. 그 당시에 이제 일본이 작은 거 만드는 거를 좋아하니까 특허를 내서 우리도 그거를 배워와서 뭐 얼추 보면 이게 잘 안 맞죠, 여기는. 잘 맞아요? 근데 여기 보면 요 회전 중심하고 잘 이게 딱 맞다 이거죠. 그래서 아주 작은 여기서 한 10 마이크로미터 되는 요 작은 축을 만들어서 그 당시에 그러면 이 개미인데 요새는 이 개미를 볼 수가 없어요. 개미가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는 조그만 개미 있죠. 집개미. 큰 개미 말고 돌아다니는 큰 개미 말고 왕개미 말고 아주 그 조그만 개미를 그 당시에 이제 대학원생에서 잡아다가 이 쌤을 이렇게 찍어서 비교해 본다고. 그러면 요게 이제 개미 다리거든요. 이 확대해 보니까 재밌죠? 개미 다리가 이게 상당히 날씬한데 걔하고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그거보다 이게 작죠. 개미 다리는 한 뭐 한 10 몇 미크론 정도 되는 것 같고 뭐 6 마이크로미터 이렇게 이런 축을 만들어서 했고 이거로 이제 이렇게 방전을 치면서 이거를 회전을 하면 이런 그 엔드밀 모양의 공구도 작은 공구도 만들 수 있다 이런 아, 아이디어를 냈었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축이 중심이 잘 맞는 작은 툴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걸 다시 이제 요놈하고 이 공작물 사이에 방전을 내리면 이렇게 작은 구멍들을 뚫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돼 있는 거는 우리가 RC 회로라는 걸 쓰는데 그 축전 용량에 따라서 축전 용량이 크면 일종의 이렇게 펑펑 터지는데, 그러니까 번개가 펑펑 치는데 그 폭탄 구멍이 크고 요 값을 줄이면 더 미세해지죠. 그러나 이제 시간은 더 걸리고 뭐 그런 특성을 본 거고 이런 구멍들이 어디 필요하느냐? 그 당시 이제 뭐 잉크젯 노즐이라든지 자동차의 디젤 기관 그 연료를 분사하는 노즐에 작은 구멍들이 있어요. 또는 어, 이제 요새 같으면 전투기, 항공기 그 제트 엔진에 보면 작은 구멍들이 많이 뚫려져 있어요. 이게 워낙 고온이니까 거기 공기를 통과시켜서 얘를 식히려고 고온이니까. 이제 터빈 블레이드라고 하는데 거기에 작은 구멍들이 뭐 수백 개 막 이렇게 뚫려 있는데 그런 거를 이런 방전으로 뚫거나 아니면 이제 레이저로 뚫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작은 구멍들이 용도가 많이 있어요. 그런 연구를 했었고, 그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일종의 금형을 작은 금형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몰드를 해서 찍으면 작은 부품들을 만들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아이디어로 이런 것도 만들어 봤고
그 당시에 그 오게닉 TF 지금 이제 이런 걸 쓰지 않는데 그 전자 그 트랜지스터 만드는 마스크인데 그런 것도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방전 가공이라는 걸 이용하는 거고요. 방전 가공은 작은 번개를 쳐서 이거를 녹여서 만드는 거다. 미세한 거를.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화학적인 가공. 그러니까 반도체 공정이 화학적으로 이걸 녹이는 거라 그랬죠. 근데 여기다가 이제 전기를 걸어주면 더 빨리 녹게 할 수가 있어요. 그 이 공구가 있는 부위만 빨리 녹게 할 수가 있고, 더구나 여기다가 이제 펄스를 전기를 그냥 DC를 주지 않고 아주 짧은 펄스를 주면, 그러니까 전기를 걸었다 끊었다를 아주 빨리 하는 거죠. 나노 세컨드나 뭐 피코 세컨드나 이렇게 하면 이제 뭐 요런 원리에 의해서 아주 더 정밀한 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은 이런 도구를 녹여서 만들었고, 이제 이거는 뭐 이런 원리에 의해서 이런 구멍을 작은 구멍을 금속에다가 뚫는 이런 거를 했었죠. 그래서 8미크론 이하의 작은 구멍을 화학적인 전기 화학적인 방법으로 뚫는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어떤 전압을 중간에 조절을 하면 이 구멍 크기를 중간에 키웠다가 줄였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아까 방전 가공으로 이제 이런 작은 미소 모양의 툴을 만들어서 그냥 막대로 하면 여기가 이제 점점 크기가 이렇게 넓어져서 이렇게 되는데 테이퍼가 지는데 요 끝에만 여기서 이제 반응이 일어나게 하면 더 이렇게 직각도가 높은 미세 부품을 만들 수 있다. 지나가면 여러 단계를 거치며 지나가면서 이런 작은 부품을 만들었고요. 일종의 이걸 마이크로 밀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전에 밀링을 해서 아주 작은 부품들, 구명들을 만들었고, 이거는 구멍을 여러 개 뚫어 놓고 그거를 이제 이런 아까 샤프심이라고 한 걸 쭉 내리면 한꺼번에 그 이런 툴들을 여러 개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동시에 이제 구멍들을 또 방전으로 여러 개를 뚫을 수가 대량으로 뚫을 수 있다. 이런 연구를 했었고, 이렇게 홈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제가 그 화학적인 공정은 항상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 친환경적이지 못하죠. 오염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게 이제 레몬인데 레몬의 그 산이 구연산이에요. 이 구연산 이것도 산이니까 이 산을 가지고 친환경적인 프로세스를 한번 해보자 해서 제가 이렇게 스테인리스 스틸에다가 작은 구멍들을 뚫은 거고요. 좀 깊은 구멍을 뚫었더니 여기는 조금 이렇게 커졌는데 요거는 출구고요. 입구가 좀 그렇죠. 그다음에 왔다 갔다 하면서 밀링 비슷하게 이렇게 화학적인 방법으로 했고, 이거는 이제 제가 여러분 그 영화 배우들은 이거 지금 뭐라 그래요? 이거 색이죠. 손가락 핑거 프린팅을 하죠. 그래서 나는 가장 작은 이 핑거 프린팅을 해봐야 되겠다. 눈에 안 보이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코드를 짜서 이게 손 모양으로 이렇게 짜서 요게 지나가게 하면서 그걸 만든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손이 맞냐 뭐 하고, 근데 아무튼 굉장히 작은 이런 거를 만들었죠. 눈으로 보면 안 보입니다. 근데 예,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도 뭐 하트 같은 거 조그맣게 그려서 남자친구한테나 여자친구한테 이렇게 현미경으로라고 하면서 줄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이건 포일을 가지고 일종의 이제 알루미늄 포일을 우리 많이 쓰죠. 그런 거를 가지고 그런 건데 스테인리스 스틸 포일을 가지고 이런 채널들도 많이 써요. 미세 유체가 돌아다니는 바이오 분야에서도 많이 쓰고 그런 거를 이렇게 쭉 내려서 채널들을 만들어 본 그런 연구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공 가공인데 지금 시간이 얼마나 됐어요? 네? 17분 남았어요? 17분, 8시 17분. 네, 알겠습니다. 30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거는 가공이고, 음, 우리 여러분 도금 아시죠? 도금. 뭐 구리를 도금하거나 금도금을 하는 거나 그거는 이제 그 전극만 반대로 걸어주면, 예를 들면 여기다 황산구리를 넣어주고 여기다 이제 전기를 걸어주면 여기 붓게 할 수가 있어요. 붓게도 만들 수가 있다. 아까는 깎여 나갔지만 도금을 할 수가 있어요. 요 아래만 이렇게 해서 요런 팁을 가지고 요런 거를 이제 이렇게 붙여서 만든 거고, 그 당시에 이제 스프링도 이렇게 따라오면서 이렇게 작은 미세 스프링을 만들고 뭐 강성도 측정하고 그랬는데, 이게 표면 형상이 그렇게 좋지는 않죠. 그렇지만 음, 그런 미세 부품들을 만들 수 있겠다, 그런 연구들을 했었고요. 요거는 이제 저희 실험실에 가지고 있는 원자 현미경입니다. 이거는 원자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자 현미경은 원래 이제 표면을 보는 건데, 이거 가지고도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겠다. 나노 단위의 뭘 만들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이게 이제 원자 현미경의 팁인데, 여기다가 작은 물방울을 형성을 해서, 전해질을 형성을 해서, 어, 이런 원리로 이렇게 이제 붓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작은 나노 사이즈의 구조를 만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녹이기도 하고, 이제 그 뒤에 연구한 것들도 많이 있는데, 이거 붙여놓고 이제 그거를 조각하듯이 그걸 붙여놓고 여기 이거를 하면서 이제 깎는 그런 것도 했고, 어, 근데 자료를 잘 못 찾았습니다. 초기에 한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가장 최근에 한 이제 특수 가공 연구인데, 아까 그 전해 가공이에요. 전해 가공, 구멍 뚫는. 뭘 해볼까 하다가 사실은 제가 예전부터 이제 이 아이디어는 있었어요. 뭐냐면, 어, 요게 이제 여기 작은 그 쇠구슬이에요. 작은 쇠구슬이고, 여기다가 이제 가는 전선을 이어서 이제 전해액 속에서 하면 요 부분을 이제 녹일 수 있다 그랬죠. 아까 녹여 나갈 수가 있는데, 이거를 밖에서 자석을 이용해서, 쇠구슬은 자석이 움직이니까요. 자석을 적당하게 이 힘을 조절하면 곡선 구멍을 금속에다 뚫을 수 있겠다. 마치 나무에 종벌레가 이렇게 구멍 뚫듯이. 근데 그 금속에다 곡선 구멍을 마음대로 뚫을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그런 알려진 기술이 없어요. 보통 여러분 구멍 뚫는다면 뭐 드릴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레이저로 이제 이렇게 구멍을 뚫거나, 그런데 이거를 마음대로 이렇게 지렁이처럼 뚫는 기술이 없어서, 이걸 해야겠다라고 한 15년, 20년 전부터 그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해야지 하고 이제 딱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일본에서 비슷한 생각을 해서 이제 이렇게 연구를 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빨리 해야 됐었구나. 그래서 이제 그 논문 보고 가슴이 철렁했죠. 근데 이제 어 거기 일본에서 한 거는 아까 방전 가공이었고, 방전 가공이라는 거는 이거 하다 보면 이게 이제 공구가 달아요. 이게 번개가 치니까 공구도 녹아요. 근데 이제 전해로 하면 공구는 아무 이상이 없이 그대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방법이, 이 친구는 이렇게 중력에 의해서 내리고 밑에 공작물을 이렇게 틀면서 이렇게 원하는 구멍을 뚫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애초에 아이디어가 뭐냐면, 자석을 이용해야겠다라는 거였죠. 자석으로. 그래서 이제 초기에 자석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쇠구슬로 뚫었어요. 근데 요새 자석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 네오디뮴 자석이라고, 여러분 잘못 만지면 크게 사고 날 수도 있습니다. 애들 만지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워낙 이게 강력한 자석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먼 거리에서 끌어당길 수 있는. 네, 그냥 그 쇠구슬로 했더니 그래도 뭐 이렇게 아주 먼 거리에서는 안 되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로 바꾸냐면 네오디뮴 구슬 자석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구슬 자석을 이용했고, 어, 이게 좀 흔들흔들해서 이걸 여러 개를 그냥 자석을 붙였어요. 여러 개를 자석을 붙여서 어,
이제 옆에서 역시 네오디뮴 자석으로 이거를 컨트롤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구멍을 뚫어가게 그렇게 했고, 요게 이제 자석에 밖에서 조정을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요 자석을 요 가까이 되면 요 밑으로 뚫려오고, 요건 놔두고 요놈 두 개를 옆으로 이렇게 보내면 옆으로도 뚫을 수 있고, 또 이쪽을 가까이 하면 위로도 올라가서 마음대로 이게 3차원으로 구멍을 뚫을 수 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개의 자석을 쓸 때 이게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가 이런 해석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전해 가공 전용 시스템을 만들어서 역시 펄스를 줘가면서 미세하게 컨트롤하면서 자석으로 요 위에 자석이 있고 아래 자석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체인 요거를 이제 움직이면서 저는 이거 신기하다고 생각하는데 신기하세요, 이거?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 네, 알루미늄이고 지금 요쪽에서 들어가서 이쪽으로 나왔잖아요. 신기하세요? 아니 신기하세요? 네? 신기하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정상이신 것 같고, 저, 예. 이게 지금, 예, 여기 요렇게 생겼어요. 이게 CT로 찍은, 마이크로 CT로 찍은 거예요. 여러분 CT로 저기 촬영하시죠? 조그만 CT로 그 내부를 이렇게 찍은 거예요. 그럼 이렇게 두 번 꺾여 있는 거예요. 이 내부가. 물론 이제 그 화학적으로 녹이니까 아주 깨끗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뭐 상당한 먼 거리를 작은 구멍을 이렇게 뚫을 수 있다. 이런 거를 역시 이것도 이제 과거에 특허를 받아놨죠. 근데 아직은 이제 연락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얼추 그쳤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요약을 하자면 저는 정밀 가공, 특히 요즘은 이제 AI가 또는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렇게 등장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뭐 거기에 맞춰서 이런 가공 공정을 완전 자동화하는 연구를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특수 가공 연구들을 해왔고요. 그리고 음,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꼭 특허를 내시고 또 홍보도 하시고 이게 대학 교수들이 연구를 하지만 이런 기술들이 산업화가 돼야지 또 보람도 있고 또 그런 걸 느꼈어요. 아까 스마트폰 어, 이제 가공하는데 이거를 썼듯이 그래서 네, 저는 이런 연구를 하고 있고요.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